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정보쇼 한문철 변호사입니다. 주유소에서 기름 넣고 많이 넣으면 6만 원 이상 또는 7만 원 이상 넣으면 무료 세차해 주는 데 있죠. 그럼 주유소 옆에 자동 세차가 있고 거기 쭈르륵 줄 서서 한 대씩 들어갑니다. 거기 들어가면 위에서 물이 쫙 돌아가니까 재밌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들어가기 전에 좀 겁나지 않으시나요? 특히 폐쇄 공포증 있는 분들은 거기 들어갈 때 이거 뭐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신경 되게 쓰이실 텐데요. 그 자동 세차기 들어갈 때 나는 가만히만 있어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나는 가만히 있는 것 같았지만 내 차가 움직여서 그 자동 세차기를 망가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동 세차기 그 한 대에 보통 1억 넘는데요. 또 외국에서 수입해온 것은 5억 원짜리 있답니다. 내 차가 잘못해서 그 세차기를 망가뜨리면 내가 물어줘야 될 게 수천만 원 또는 억대가 넘을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 사고가 날까요? 제일 많은 거는 내 차의 레바를, 기어를 N에다 놔야 되죠. 예전에는 P에다 놓는 것도 있었지만 지금은 대부분이 중립에다 놓습니다. 중립에다 놔야 되는데 그것을 D에다 놓으면 차가 앞으로 가죠. 시동 걸려 있는 상태에서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니까 차가 앞으로 가고 원래 그 기계가 조금씩 차를 밀고 가야 되는데 그런데 차를 이제 끌어들인다고 표현하는 게 더 옳겠죠. 차를 끌어들이든가 아니면 조금씩 밀든가 같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 그 거리에 맞는 속도에 맞게 천천히 가야 되는데 차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기어가 뒤에 있으면 차가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가면 아직 준비가 되지 않는데 앞에서 쾅 부딪혀갖고 그 세차기를 망가뜨리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사고 났을 때 누가 잘못했나요? 운전자가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은 그 세차장이 잘못한 걸까요? 일반적으로는 운전자가 왜 N에다 놓지 않고 뒤에다 놨느냐, 드라이버에 놓은 운전자가 100%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세차장에도 잘못이 인정될 때가 있습니다. 자동 세차기 들어갈 때 처음에 어떻게 하나요? 네, 조금 더. 네, 바퀴 정렬. 네, 됐어요.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그 앞에 써 있습니다. 우선 시동은 켜야 되죠. 시동이 켜 있는 상태가 돼야죠. 그 다음에 기어는 중립, 그리고 브레이크는 발을 떼고, 그리고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핸들을 똑바로 잡으라는 데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얘기를 앞에 써 있는 대로 그대로 따라주면 되는데요. 그런데 앞에 뭐가 써 있는데 뭔가가 좀 미심쩍기도 하고 저게 내가 제대로 하는 건가? 그럴 때는 세차원한테 물어보는 게 안전하죠. 자, 브레이크 어떻게 해요? 네, 브레이크 발 떼세요. 기어 어떻게 해요? 네, 중립이에요. 그렇게 직접 물어보고 그러고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저게 지금 좀 기어를 어떻게 되지? 뭐 이랬다가 그때 세차원이 일반적으로는 설명을 해줍니다. 자, 기어 중립이고요. 브레이크 발 떼세요. 그리고 사이드 접으세요. 사이드 미러요. 접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창문 닫으세요. 왜냐하면 창문 열어놓으면 물이 축축축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들어가는 게 보통인데 그런데 바쁠 때는요. 그런 얘기를 잘 안 해줍니다. 안 해주고 자 사이드 접으세요. 그러고서 바로 버튼을 누릅니다.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나는 준비가 안 됐는데 갑자기 세차가 나를 확 끌어당겼다. 난 잘못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그러나 그때는 D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차기가 끌어당긴 게 아니라 세차기는 같은 속도로 천천히 움직이는데 기어가 N이 아니라 D에 있을 때는 마치 세차기가 나를 빨아들이는 것 같죠. 그런 사고일 때 어느 쪽이 더 많이 잘못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운전자가 더 많이 잘못한 겁니다. 자동 세차기는 자동으로 돌아가는 거죠. 자동으로 돌아가는데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신이 없으면 내가 물어봤어야 돼요. 처음 왔으면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 그냥 들어갔을 때. 그리고 몇 번 이용해 보면은 이제는 좀 이따 또 물어보겠지. 그러면서 나름대로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생각보다 빨리 버튼을 눌렀을 때 그럴 때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드 미러 접으라 그럴 때 그때는
이제 세차기가 작동된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이드 미러 접으라고 했을 때 그때는 이미 내가 기어를 N으로 놓고 그리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뗀 상태가 돼야 됩니다. 브레이크에서 발 떼는 거는 움직일 때 바로 떼면 되는데요. 근데 기어 중립으로 놓는 것은 잠깐 하다 보면은 깜빡 잊을 수가 있죠. 기본적으로 운전자가 더 많이 잘못한 겁니다. 내가 차를 맡긴 게 아니라 내가 운전자를 타서 세차를 하는 거니까요. 다만 세차장 쪽도 잘못이 있습니다. 세차장 쪽에서는 이 사람이 처음 왔을 수도 있으니까 또는 지난번에 왔지만은 오래간만에 와서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앞에 써놨으니까 그걸 끝이야. 그게 아니고요. 써놓은 거 잘 안 보일 수도 있고요. 또 써놓은 거 봤지만은 순간적으로 헷갈릴 수도 있고요. 따라서 세차장 쪽에서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은 세차장의 잘못입니다. 법원 판결 중에는 자, 기어 중립이에요. 말만 하고 그냥 버튼을 눌렀어요. 그랬을 때 세차장에게도 2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어 중립입니다. 중립 놓으셨죠? 그렇게 확인했어야 되는데 왜 확인하지 못했느냐는 점이죠. 따라서 기어 중립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사이드 미러 접으세요 라고만 하고 버튼을 눌러서 세차기를 작동시켰을 때 그때는 세차장 쪽의 잘못이 30% 또는 경우에 따라서 좀 다소 빠르게 작동시켰을 때는 40%까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제 키포인트. 자동 세차기 이용할 때 앞에 뭐라고 써 있는지 잘 읽어봐야 되고요. 그리고 뭔가 미심쩍을 때는 반드시 세차원한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어는 중립, 브레이크는 발을 떼고.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한문철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쇼 이성환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멸시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혹은 뉴스를 보다 보면 공소시효라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되지요. 이 공소시효는 많이 들어보셨지만 소멸시효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우리 법에서는 이 시효라는 것을 두고 있습니다. 일정한 사실 상태가 일정 기간 동안 계속되는 경우에 그 사실 상태가 진실한 것인지 거짓인지를 따지지 않고 일정한 법률상의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인데요. 이것을 시효라고 합니다. 이 시효가 민법상에 들어오게 되면 소멸시효라는 것과 취득시효라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보게 될 것은 소멸시효인데요. 말이 나온 김에 취득시효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일정 기간 동안 어떤 토지를 점유하고 있을 경우에 그 토지가 본인 소유가 아니더라도 오랜 기간 점유한 것을 이유로 해서 그 사람이 그 토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가 취득시효입니다.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소멸시효인데요.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소멸시효가 해당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것이 소멸시효의 권리는 권리여야지 되고요. 두 번째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요건들을 그럼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이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리 법은 채권,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B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 채권하고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이 소멸시효에 걸리게 됩니다.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동산을 아무리 오랫동안 행사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은 소멸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요건은 권리의 불행사인데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소멸시효는 진행이 됩니다. 내가 아파서, 우리 부모님이 아파서 이런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소멸시효가 인정되는 것과는 무관하다라는 점을 잘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얘기해 봐야 될 것이 기한의 도래인데요. 우리가 어떤 누구에게 돈을 빌려줬다라고 한다면 몇 월 며칠까지 갚겠다라는 약속을 받게 되는데, 이때 얘기하는 이 몇 월 며칠까지, 이것이 바로 기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멸시효는 예를 들어 2018년 3월 31일까지 갚겠다라는 어떤 채무자의 약속이 있었다면 그 2018년 3월 31일 이후, 그러니까 4월 1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돈을 빌려준 것은 2016년이라고 할지라도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돈을 받아야 하는 그 기한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한을 정하지 않는 경우가 또 있죠. 이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는 권리는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이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아까 든 예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2016년 3월에 돈을 빌려줬고 기한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2016년 3월 31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권리는 조건이 붙을 수 있지요. 내가 시험에 합격하면 밥을 사겠다, 이런 약속을 할 수 있는데요. 그때 내가 시험에 합격하면 이것이 바로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채권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이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다음, 그 소멸시효의 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죠. 자, 일반적인 채권, 내가 돈을 받을 채권이라든가 물건을 넘겨줘야 될 채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채권의 경우에는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입니다. 그래서 이 10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그 10년이 아니라 단기 소멸시효를 특별히 규정해 놓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3년 또는 1년으로 정해진 것이 있는데요. 먼저 이 3년의 단기 소멸시효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 그다음에 부양료나 사용료, 또 의사나 약사의 채권, 또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의 채권은 3년입니다. 가게에서 물건을 살 경우에 그 상품의 대가, 이것도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이 됩니다. 여관이나 음식점에서 지불해야 될 돈, 입장료나 동산의 사용료,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학원에서 돈을 내는데 그 수업료, 이것은 1년의 소멸시효가 적용이 됩니다. 이것을 특별히 기억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채권이 소멸해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갚을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사채업자라든가 고가의 물품 대금을 5년, 10년이 지나서 청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내가 지급할 의무가 없다라는 점을 내용 증명 또는 전화상으로 당당하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제의 키포인트는 나의 권리는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할 수 있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소멸시효 기간을 잘 챙기시고 기간 내에 행사하지 못할 때는 청구, 가압류, 승인 등의 소멸시효 중단
방법을 행사하셔서 권리를 유지시키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이성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쇼의 곽난주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길을 걷다가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주우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걸 경찰서에 가져다 준들 주인을 찾기가 사실상 어렵겠죠. 또 버스나 지하철에 떨어져 있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내가 슬쩍 가져가면 또 어떻게 될까요? 또 어느 날 내 통장에 알 수 없는 돈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게 웬 행제냐 그래서 찾아서 썼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오늘은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어떤 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길거리에 떨어진 지갑이나 버스에 떨어진 물건을 가져간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우리 형법 제360조에는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있습니다.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매장문도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점유 이탈물이 무엇일까요? 유실물, 즉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 또 표류물, 그러니까 강이나 바다에 떠다니는 타인 소유의 물건, 이런 것들이 바로 점유 이탈물입니다. 우리 판례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다른 승객이 놓고 내린 물건을 가져간 경우에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내 통장에 잘못 입금된 돈을 사용한 경우에는 어떤 죄가 성립이 될까요? 우리 형법 355조에는 횡령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판례는 명확하게 내 통장에 잘못 입금된 돈을 찾아가 쓴 사안에 대해서 횡령죄가 성립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원래 횡령죄는 타인이 내게 맡긴 돈을 써버렸을 때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돈이 내 통장에 입금되었을 때는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보관관계라는 말이 생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1심에서는 그런 이유를 들어서 횡령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에서는 누군가 알 수 없는 사람의 돈이 내 통장에 입금되었더라도 그 주인이 찾아갈 수 있도록 신의칙상 잘 보관해줄 의무가 있다. 그래서 그걸 함부로 찾았으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따라서 내 통장에 알 수 없는 돈이 입금이 되면 은행에 신고하셔서 주인이 찾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흔히 남의 물건을 가져갔다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절도죄일 겁니다. 형법 329조에 절도죄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앞에서 설명한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분실물처럼 타인의 점유에서 벗어나 있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절도죄의 객체인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은 점유 관계가 성립이 돼야 됩니다. 여기에서의 점유는 실제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거,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몸에 지니고 있지는 않지만 점유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집을 비운 사이에 도둑이 들어서 내 물건을 훔쳐갔을 때 우리가 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같은 이치입니다. 자, 그러면은 점유 의사가 무엇인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판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간 피해자가
현장에서 도망을 가면서 핸드백을 놓고 갔습니다. 그러자 범인이 그 핸드백에서 돈을 찾아 썼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은 비록 피해자가 핸드백을 놓고 가버린 상황이긴 하지만 이는 부득이 현장에서 도망가느라고 놓고 간 거지 그 핸드백에 대한 지배 의사가 계속된다고 봐야 한다라고 하면서 절도죄의 성립을 인정을 했습니다. 이 사례는 주인 자신조차도 내가 핸드백을 어디에 뒀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점유이탈물 횡령죄의 객체와는 상황이 다르겠죠. 한편 이미 죽은 사람의 물건을 가져온 경우에는 어떤 죄가 성립이 될까요? 만약에 처음부터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빼앗을 생각이었다면 그건 명확히 강도살인죄가 성립이 될 겁니다. 또 길을 가다가 우연히 사람이 죽어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옆에 그 사람의 소지품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슬쩍 주워 갖고 왔습니다. 이럴 때는 바로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이 되겠죠. 이번에는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도둑맞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물건을 가져간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또는 그 물건이 법률상 문제 있는 물건인 줄 알면서 취득한 사람이 작물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당연히 그 사람들을 상대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면 될 겁니다. 또 내가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물건이 수사기관에 의해서 압수되었다면 돌려받으면 되겠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미 유통이 되어서 제3자가 정당하게 취득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분실 또는 도난당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취득자에게 그가 지급한 가격을 지급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주제의 키포인트는 남의 물건을 가져간 경우에는 그 주인이 점유를 상실한 그 상황에 따라서 예컨대 잃어버린 것인지 버스에 놓고 내린 것인지 아니면 가해자 때문에 부득이 챙기지 못하고 간 것인지에 따라서 점유이탈물 횡령죄, 횡령죄, 절도죄 등 다양한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길에 떨어져 있는 사소한 것일지라도 남의 물건은 절대로 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이상 법률정보쇼의 곽난주 변호사였습니다. 남은 하루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쇼 이인철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이혼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가정 내에서 부부 간의 이제 분쟁 말고 또 다른 분쟁이 있습니다. 중요한 게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분쟁이라든지 아니면 부모와 자식 간의 유언 문제, 상속 문제, 부양 문제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뉴스를 보시면은 이제 재벌들이 이제 상속 가지고 이제 다툼하는 경우도 많이 이제 보시는데요. 이렇게 이제 돈이 이제 많아도 이제 문제, 없어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돈이 많아서 어떤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분의 재산은 누구한테 상속이 될까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자녀한테 상속이 됩니다. 자, 그리고 부인과 남편한테, 배우자한테도 상속이 되겠죠. 자, 이때 이제 배우자가 문제가 되는데요. 저번 시간에도 이제 사실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결혼식을 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 실제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재혼을 하셨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아저씨랑 재혼을 하셨는데 한 20년, 30년 동안 잘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혼인신고 안 하고 사신 거예요. 근데 남편이 한 50억 정도를 이제 재혼 후에 벌었는데 그만 안타깝게도 이제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시게 됐어요. 자, 그럼 20년 동안 내조를 잘하는 그 사실혼 아내가 재산 상속을 50억 중에서 얼마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한 10억 받을 수 있을까요? 20억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안타깝게도 상속을 한 푼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혼인신고 안 했기 때문이죠. 우리 이제 법과 판례에서는 이 사실혼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산 상속권이 없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혼 같은 경우에 재산 분할 상속을 받을 수 없다. 물론 이제 헤어질 경우에는 이혼하고 재산 분할 받을 수 있다고 설명드렸지만 상속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직계 이제 존속 부모님이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계 존속도 없으면 이제 형제 자매, 맨 마지막에 이제 사촌까지 상속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어느 날 사촌이 이제 돌아가셨다는 그런 부고를 받게 됐어요. 소식을 듣게 됐는데 편지가 나왔습니다. 사촌이 이제 가족이 없어가지고 사촌 재산 10억 원이 당신한테 상속이 됐습니다. 편지를 받았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사촌이 돌아가시는 거 굉장히 마음이 안타깝지만 재산 이제 상속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좋다고 이제 생각이 들겠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이제 마이너스 10억이었던 거예요. 부채였던 겁니다. 여러분 부채 같은 경우에도 상속이 똑같이 된다는 거 명심하세요. 우리 법에서는 뭐 부채는 뺀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 그 사람의 적극 재산도 상속이 되지만 빚만 남고 돌아가셨다. 부모님이 사업을 했는데 뭐 빚이 한 10억, 20억이 있고 그냥 그걸 해결 안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럼 빚이 상속이 돼요. 자녀가 갚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억울하시죠? 아니 부모님 뭐 그동안 나한테 재산도 상속도 안 해준 것도 얼마나 억울한데 빚만 상속해집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빚에서 제가 이제 탈출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바로 상속을 포기하시면 됩니다. 자, 3개월 안에 법원 가셔가지고 부모님 빚이 너무 많은데 우리 자녀들 그 부인과 남편은 도저히 갚을 형편이 안 됩니다. 상속을 포기해 주세요. 그걸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의할 거는 상속 포기는 다 모든 식구들 다 가셔야 돼요. 자녀가 5명이다. 자녀들 다 가시고 아내도 가시고요. 또 자녀만 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돌아가시는 분의 형제 자매, 부모님, 사촌까지 다 가셔야 되는 거예요. 사순위까지 상속 포기를 해야만 그 상속 채무를 지지 않게 되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부모님 상속을 포기하려고 하니까 뭔가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 아버님이 자녀들 모르게 땅을 사뒀던 거예요. 숨겨둔 땅이 있었던 거죠. 자, 상속을 포기해야 되면 그 땅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깝잖아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바로 한정승인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한정승인이 뭐냐면 어떤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채무를 내가 갚는다. 채무를 갚긴 하지만 다 갚는 게 아니라 그분이 물려주신 상속재산의 한정에서만 갚겠습니다. 그런 제도가 한정승인이에요. 이 한정승인도 3개월 안에 법원에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또 한정승인은 좋은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자녀 중에 한 명이 한정승인하고 나머지 자녀가 상속 포기하면 2순위, 3순위, 4순위, 사촌까지 상속이 되지 않으니까 좀 편리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정승인 제도를 이용하시고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법을 모르시잖아요. 이런 법률 방송 같은 거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이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제도를 모르고 그냥 뭐 1년, 2년 지났어요. 나중에 이제 채권자가 이제 소송을 해서야 알고 우리 부모님이 빚이 있구나. 뒤늦게 아시는 분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특별 한정 승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또 이제 부모님 빚에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런 제도도 있으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도대체 부모님 재산이 얼마 있는지, 채무가 얼마 있는지 궁금하시잖아요. 그걸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읍면동 사무소 등에 가시면은 이제 원스톱으로 다 조회할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부모님도 다 생각이 있으시잖아요. 내 재산을 누구한테 많이 주고 싶다. 예를 들어서 뭐 효도를 많이 한 딸한테는 더 많이 주고 효도를 안 한 아주 그냥 못된 뭐 장남한테는 한 푼도 안 주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렇게 유언장을 쓰시면 돼요. 우리 법에는 고인이 재산 처분의 자유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증사무실 가서 유언 공증을 하시든지 아니면 자필로 기재를 하시면 돼요. 근데 자필로 유언장을 기재하실 때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자, 유언자 인적사항, 그 다음에 주소가 꼭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날짜가 꼭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재산 목록도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꼭 날인을 하셔야 됩니다. 유언자 뭐 홍길동 이렇게 이제 기명을 하시고 사인을 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도장을 찍으셔야 돼요. 도장은 인감 도장도 좋고 다른 도장도 좋으니까 꼭 날인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날인을 하지 않아 가지고 무효가 된 그런 판례도 있으니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쓴 거예요. 아들한테만 다 주겠다. 딸은 안 주겠다. 예전에 이런 분 계셨죠. 장남한테는 전 재산 주고 딸한테는 한 푼도 안 준다. 요즘 세상에 딸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럴 경우에 정말 딸은 한 푼도 못 받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법에는 유류분 제도라고 있어요. 유류분 제도는 뭐냐면
원래 받은 상속분의 2분의 1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큰아들한테만 전 재산을 줬다. 그러면은 그 장남한테 그 나머지 이제 그 형제들이 자신의 원래 받은 상속분의 2분의 1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원래 받은 상속 몫이 2억이었어요. 근데 부모님이 한 푼도 안 주셨다. 그러면 2억의 절반인 1억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부모님들 그동안 자녀 위해서 너무 많이 이제 고생하셨죠, 희생하셨죠. 왜냐하면은 우리 부모님들은 법적으로 미성년 자녀는 부양을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만 19세가 될 때까지는 부양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부모님이 연로하시고 자녀들이 수입이 많다. 그러면 누가 누구를 부양해야 될까요? 자녀가 부모를 부양해야겠죠. 부양 의무가 있고 또 물론 가서 이제 효도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전적으로도 부양 이제 의무가 있습니다. 부양료, 생활비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보고 계시는 어르신들 혹시 자녀한테 생활비, 부양료 받지 못하신 분들은 방송 후에 자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한 달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생활비를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의 키포인트는 상속과 유언 그리고 부양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속은 그 돌아가신 분의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소극재산, 채무도 상속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만약에 고인의 채무를 상속받기 싫으면 3개월 안에 법원에 가셔가지고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언 같은 경우에는 고인이 유언의 자유가 있어요. 누구한테 재산을 얼마 줄 것인지는 유언 공증이라든지 자필 유언은 꼭 요건을 빠뜨리지 말고 기재를 하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유언에서 배제된 자식도 유류분으로 자신의 원래 상속분의 2분의 1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어르신들 자녀한테 혹시 생활비 못 받으신 분들은 부양료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이인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률정보쇼 남윤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범위와 갱신 요구권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상가 건물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특별법입니다. 법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된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2조 1항은 이 법은 상가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상가 건물에 관하여 적용이 되는 법이기 때문에 토지 임대차에 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주차장 부지만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는 임차인에게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2년이 지난 임차인이 갱신 요구를 한다거나 권리금을 주장한다거나 이런 것은 좀 어렵다고 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상가 임대차 보호법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규정으로 이 환산보증금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환산보증금이란 건 그 보증금의 월 차임의 100배를 더한 값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보증금이 1억 원이고 월세가 200만 원이라고 한다면 환산보증금은 3억 원이 되겠죠. 2018년 올해 1월 26일부터 개정된 상가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이 시행되게 되는데요. 이 시행령에 따르면 서울을 기준으로 할 때 이 환산보증금의 기준은 6억 1천만 원, 부산은 5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느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내용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2013년 8월 13일에 개정이 되면서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경우에도 임차인에게 갱신 요구권이 보장되게 되었고요. 2015년 5월 13일부터 시행된 권리금 보호에 관한
규정도 환산보증금의 범위와 관계없이 적용되게 되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주요 내용인 첫 번째, 갱신요구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갱신요구권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라고 분명히 정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경기가 좋지 않아서 그런지 과거에 비해서 임대차 갱신 여부를 다투는 분쟁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라도 예기치 않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임차인의 입장에서 꼭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이 갱신 요구권에 관한 조항은 자동으로 5년 동안 갱신되는 권리를 보호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임대인에게 갱신을 원한다는 의사의 통지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권리금 보호 조항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권리금 보호에 관한 조항은 2015년 5월 13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된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부터 적용이 되게 되었는데요. 현재 존속 중인 상가 건물 임대차의 경우에 모두 적용된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환산보증금의 범위와 관계가 없습니다. 권리금 보호 조항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데, 즉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서 임대인에게 주선을 하는데 그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한다면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을 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번 주제의 키포인트는 첫째,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상가 건물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이다. 둘째, 환산보증금의 범위와 관계없이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과 권리금 보호 규정은 적용된다. 세 번째, 임차인은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갱신의 의사 표시를 임대인에게 할 필요가 있다, 입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남윤국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